자, 27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중개보수 산출 방식인데 틀린 것 1번. 매매는 거래가에다가 요율을 곱해가지고 산출액을 구해내는 거 맞죠? 2번. 교환은 교환 대상 물건 중 뭐가 큰 거예요? 거래 금액이 큰. 그 자리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거래 금액이 큰. 이 자리에 거래 금액이 크다라는 말 대신에 중개보수가 많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개보수가 많은 쪽으로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다고 적은 쪽으로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뭐가 큰 쪽으로 받으면 게 맞아. 그냥 거래 금액이 큰, 다른 말은 틀린 말이고 다 거래 금액이 큰 쪽을 기준합니다. 3번에 그 분양권 전매에서는 그 대가로 잡힌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를 전체 채색을 좀 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는 일단 전매자가 파는 쪽이죠. 납부한 금액, 그러니까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있는데 거기에 뭐 들어가면 안 돼요? 잔금 들어가면 안 돼요. 잔금 왜 들어가면 안 돼요? 분양권이라는 건 잔금 전에 넘어가는 걸 분양권이라고 하니까 충돌하잖아요. 내용이 모순되니까 잔금 들어가면 안 되고요. 확장 비용 같은 거는 들어가도 됩니까? 옵션 비용 같은 거? 예, 그런 건 들어가도 되는데 잔금 때문에 틀린 거고요. 플러스 프리미엄도 맞아요. 프리미엄을 우리 이제 거래가에 포함해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니까요. 3번 일단 틀렸고. 자, 4번하고 5번인 묶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월세가 있으면 월세 곱하기 뭐 아니면 뭐 해야 되는 거죠? 100 아니면 70. 근데 100은 언제? 70은 언제? 그렇게 환산해 놓은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곱하기 100. 5천만 원 미만이면 곱하기 70.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4번하고 5번은 묶어가지고요. 밑으로 한번 빼볼게요. 4번하고 5번에 대해서 뭘 좀 하나 설명드리려고 그러냐면 4번하고 5번은 주택만 이렇게 해요? 아니면 주택 외도 이렇게 해요? 주택 외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요거를 조금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아. 주택이나 주택 외나 똑같다. 그럼 만약에 상가에도 월세가 있으면 곱하기 뭐 하는 게 맞아? 100 혹은 70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주택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택 외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주택이든 주택 외든 오피스텔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요? 그럼요. 다 똑같아요. 뭐든 월세 있으면 100 아니면 7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8번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소위 이제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래.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는 뭐로 바뀔 가능성이 없는, 유효로 될 가능성이 없는 말 그대로 그냥 확정된 무효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계약을 체결했대. 이제 OX를 하자는 게 아니고 확정적 무효냐 뭐 유동적 무효냐 이걸 좀 해보자는 거죠. 이게 뭐야?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입니다. 자, 니은은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라고 했는데 맨 앞에 허가 신청에다가 밑줄을 한 번만 잡아주시고요. 왼쪽 여백으로 빼볼게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무조건 공동 신청밖에 없어요. 혼자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무슨 신청? 공동 신청.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공동 신청을 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어느 일방이나 혹은 쌍방이 나는 허가 신청 절차에 절대 뭐 하지 않을 거야? 협력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의사를 명백히 했다면 그거는 뭐를 받을 방법이 없어. 허가를 받을 방법이 없죠. 그럼 이건 뭔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입니다. 이것도. 약정한 허가 신청 기간이 경과됐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어떤 뜻이냐면 매도 매수가 이번 주까지 허가 신청 들어가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그 약속을 서로가 안 지킨 거야. 그럼 확정적 무효야? 아니면 약속을 또 하면 돼? 또 하면 되지. 이건 확정적 무효는 아닌 거죠. 그렇죠? 아직은 이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고요. 니을. 불허가 처분이 떨어졌대. 불허가 처분이 떨어졌대. 확정적 무효. 불허가 됐으니까. 미음. 미음번은 별표를 좀 하나 하시겠습니다. 미음번 중요. 특히 잘 나오고. 허가 신청 처리 기간. 허가 신청 처리 기간이 며칠이냐면 15일인데 그 기간 안에 허가 간청으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없었대요. 자, 그럼 거기는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15일 내에
도달시켜야 되거든요. 예, 뭐를 도달시켜야 돼? 셋 중에 하나. 허가증이나 불허가 통지서나 선매 통지서나 이 셋 중에 하나를 보내줘야 되는데 도달되지 않았다고 쳐봐요. 예, 그러면 어떻게?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간주. 이거는 특례 규정이 있는 거죠. 그죠? 예, 이거 특례 규정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지.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 나머지 뭐 이런 모든 허가에서 다 처리가 안 되면 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게 아니라 요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특례라는 게 뭐야? 특별한 예외. 예, 이런 뜻이니까. 요게 좀 시험에 잘 나오고. 그러면 우리 토지거래 허가 신청했을 때는 15일 동안 처리 안 되도록 빌어야 되겠네. 그렇죠? 예, 그러면 다음날 영시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니까. 비읍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대. 이건 이제 잘 생각해봐요. 허가를 못 받을 거예요. 근데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썼다는 거야. 그러면 진정한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은 게 아닌 거가 되는 거니까 얘는 무슨 무효야?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시옷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하여 경매 절차에서 제3자가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허가 신청이 지금 들어간 단계인데 경매가 또 동시에 들어간 거야. 근데 그 경매 절차에서 누군가가 대금을 납부해서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나는 뭐를 취득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소유권을 취득할 방법이 전혀 없잖아. 그렇죠? 예, 그리고 내게 아닌 거잖아요, 이제. 예, 그래서 처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시효 또한 뭐야?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자, 29번 문제요. 1년 1천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물었는데 29번은 많이 어려운 문제였었습니다. 일단 항목도 많은 데다가 여러분이 좀 잘 알지 못하는 항목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아마 거의 틀렸을 가능성이 많은 문제고요. 물론 맞추셨으면 실력이 상당한 거고요. 자, 기억번부터 볼게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대. 이거 몇 년 몇 천이죠? 3년 3천 아니에요. 예, 형벌이 없습니다. 예, 형벌이 없고요. 자, 부정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부정 취득이 있고 부정 등록이 있고 부정 지정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중에서 형벌이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 부정 등록만 몇 년 몇 천 3년 3천에 이거 부정 등록은 3년 3천에 처벌이 있다고요? 그러면 부정 취득은 뭘 취득했다는 뜻이야? 자격을. 그럼 뭘 취소? 자격 취소. 부정 등록은 등록도 취소해야 되나? 예, 절대적 등록 취소 병과. 그 다음에 부정하게 지정을 했대. 그러면 이 지정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 지정 취소.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부정하게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만 취소하지 형벌은 없다고. 예, 그래서 1번은 3년 3천 아니고요. 없어, 형벌이. 예? 형벌이 없는 겁니다. 자, 니은번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뭐 아니면서 이런 주어 나왔잖아요. 그럼 공인중개사 아닌 자, 개공 아닌 자, 아무튼 이런 아닌 자라는 주어 나오면 형벌이 있습니다. 1년 1천. 예. 디귿번 이중사무소니까 1년 1천. 니을번은 개공이 운영규정을 내용을 위반하여 거래 정보망을 운영했대. 그 운영 규정 안에는 그 회비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회비. 회비는 누구한테 받는 돈?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한테. 예, 근데 그 회비는 국장이 승인 얻어야 되잖아. 근데 승인 얻은 대로 막 안 받고 막 더 받고 막 그렇게 한 거야. 그럼 이건 처벌을 하긴 할 건데 형벌은 없어. 이거는 니을번은 형벌은 없고 뭐에다가 뭐? 예, 500과태료에다가 지정 취소 병과 500과태료에다가 지정 취소가 병과되는 아주 특이한 그런 케이스인데 형벌은 없어 따로. 거래정보사업자가 형벌받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요. 거래정보사업자가 형벌받는 건 뭐 있죠?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 그거밖에 없어. 이거는 형벌은 따로 없다고. 미음번 증서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증서 나오면 3년 3천. 증서 무조건 3년 3천으로 받으면 되고요. 3년 3천. 자, 비읍번은 전용 85제곱미터 이내에 오피스텔을 5억에 매매 중개했대요. 오피스텔인데 5억 매매 중개했대.
착오로 매도인으로부터 450만 원을 수수했다네. 이게 왜 착오예요? 85제곱미터면 0.5까지만 받아야 되잖아요. 0.5%. 그러니까 얼마까지? 25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85제곱미터 이내로 들어오면 매매 0.5, 임대차 0.4밖에 안 되잖아. 근데 무려 얼마를 받았대? 450만 원. 0.9로 적용했으니까. 그럼 이건 처벌해야 돼? 처벌할 수 없어? 착오인데. 해야 돼요. 예,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처벌합니다. 몇 년 몇천? 1년 1천. 마지막에 또 한 번 꼬시는 말이 나왔네. 그대로 돌려주었대. 반환했대. 그래도 처벌. 착오, 반환 이런 거 다 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시옷.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했다. 이게 뭐예요? 무등록 중개업이니까 그건 무슨 뜻이야? 몇 년 몇 천이냐고 그러니까 3년 3천. 무등록 중개업 3년 3천. 그리고 이응번 직접거래 쌍방대리. 직접거래 쌍방대리 이거 3년 3천. 지읒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건 뭐죠? 1년 1천. 예, 1년 1천. 그래서 1년 1천에 해당이 되는 건 몇 개냐면 4개입니다. 4개. 답은 맞았으면 됐어요.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그럼 답을 맞았으면 되지. 그죠? 예. 답이 틀린 사람도 있는데 답이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럼 뭘 원하는 거야? 그것만 맞았으면 되지. 근데 그 뒤에 분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 건데 문제지에다 왜 이렇게 X 표시를 다 해놨어요? 이렇게 제끼는 거? 아, 그렇게 표시한다고? 왜 그렇게 해요, 근데? 그래요. 특이하네. 처음 봤어요. 그렇게 표시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확실히 틀린 거를 잘 찾아요? 그럼 그 위에 동그라미는 옳은 거 찾으라는 거야? 그래. 잠깐만 줘봐요. 이렇게 표시해서 제가 특이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모르는 사람 보면 이건 맞고 이건 틀렸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표시한 이유는 이거는 옳은 거 그런 거죠. 예, 이거는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이제 이거 자꾸 헷갈리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하네요.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0번 문제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30번 문제 절취사유 찾으라는 건데 절취사유 암기 코드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저한테. 이 결사부 중3 양업소. 네, 결사부 중3 양업소. 요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죠. 절취. 네, 요거 한번 암기를 한번 해 보실게요. 네, 결은 뭐예요? 결격 사유. 누가? 개공이. 이 결격은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 결격. 이 별 5개. 우리 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개공이 결격에 걸리면 반드시 그의 등록은 취소되고. 산은요. 사망의 산. 사망의 산은 뭐 하지 않는다는 특징? 청문하지 않는다는 특징. 부는 뭐예요? 부정 등록. 네, 중은요. 이중 등록. 부정 등록, 이중 등록. 숫자 3. 삼진 아웃. 1년 동안의 업무 정지 3번 이상 걸렸을 때. 네, 양은요. 양도되어 뭘? 자격증 아니고 등록증. 이거 이제 절대적 등록 지수니까 등록증 양도되어. 업은요. 업무 정지 중에 업무를 했거나 또는 자격 정지 기간 중인 소공으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만든 그런 경우. 마지막 소는 이중 소속. 이중 소속 절취. 아닌 거 찾으래. 1번 결격에 걸렸대 개공이. 절취 맞죠? 2번 사망해산했 때. 이것도 절취 맞죠? 3번에 소공으로 하여금 자격 정지 중에 업무를 하게 만들었대 개공이. 그러면 이것도 절취 개공. 예. 4. 이중으로 사무소를 설치한. 거기다 다시 한번 채색하겠습니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설치까지 채색. 이거를 이중 등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중 사무소로 읽어줘야 돼. 사무소만 설치했다 그랬으니까. 그럼 절취 상취. 이건 상대적 취소예요. 그래서 절대적 취소 아닙니다. 주의하실 거고. 5번. 최근 1년 동안에 이 법에 의해서 한 번의 과태료에다가 2번의 업무 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 정지. 그러면 업무 정지만 놓고 보면 몇 번째? 3번째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삼진 아웃, 절취. 예. 31번. 예, 다음 중 중개계약의 성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중개계약은 낙성분류식 계약에 들어갑니까? 예. 이번에 중개계약은 편무계약이다 이랬는데 편무계약 아니고 쌍무계약이에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이따 드리고요. 4번 특수한 조건부 쌍무계약이다. 결론을 쌍무계약이라고 맺으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계약이라고 맺으면 안 되고 편무계약이라는 맺으면 안 돼요. 근데 거기 여백에다가 표를 좀 간단하게 하나 좀 그려놔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자, 중개 완성이 되고요. 중개 의뢰가 되고 중개 완성이 되어지는 단계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의뢰인한테 그 다음에 우리 개공한테 각각 어떤 의무가 있을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개를 의뢰한 시점에서 의뢰인한테 무슨 의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중개사무소에다 집을 내놨는데 그 내놓은 상태에서 의무가 있냐고. 없죠. 내놓은 상태에서 의무는 없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어떤 의무도 없어요. 그러면 개공한테는 의뢰를 받은 단계에서 의무가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손님한테 의뢰를 하나 받았어. 뭐 팔아달라는 의뢰. 그럼 의무가 있어 없어? 있어. 어떤 의무? 팔아줄 의무는 없는데 하필 그걸 답변하시네. 네. 그런 의무는 없어요. 팔아줄 의무는 없단 말이에요. 사줄 의무도 없고 그건 완성의 의무라고 하는데 완성의 의무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무슨 의무가 있지? 응? 무슨 의무가 있어? 최선을 다할 의무. 최선을 다할 의무. 신의 성실의 의무. 신의측 준수. 예. 또는 공정중개 의무 있습니까? 예, 공정중개 의무 같은 거 있어요. 신의 성실의 의무를 줄여서 신의측 준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완성 단계.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의뢰인한테 의무 있어 없어요? 있어. 뭘 줘야 돼? 보수. 보수 지불의 의무 생겨나죠. 이때 개공한테 의무 있어요? 우리가 보수를 받고 뭐 부담하는 의무 있냐고. 있죠. 왜 없긴 왜 없어? 우리 뭐 끊임없이 우리가 의무가 있잖아. 예를 들자면 완성이 되면 써주는 것들 많잖아. 작성, 교부, 보존. 이거 다 언제 하는 거예요? 완성됐을 때 하는 의무들이잖아. 그러면 이거를 좀 살펴보면 의뢰 시에는 한쪽만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편무계약이잖아. 한쪽만 의무가 있어. 이렇게가 당사자니까. 근데 완성 단계에 이르르면 서로에게 대가적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뭐가 돼? 쌍무. 그러면 너의 시작은 뭐였으나? 편무였으나 너의 끝은 쌍무가 되리라.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특수한 쌍무계약이다 그래. 왜? 특수하잖아요. 편무로 시작해서 쌍무로 가니까. 그리고 조건부 쌍무계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뭔 조건? 중개 완성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쌍무계약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5번의 유상계약 맞아요? 네, 유상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공이 신분이 뭐예요? 상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유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32.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개공의 의무인데 제재가 다른 거, 제재의 수위가 다른 거를 이제 고르라는 거, 다른 거보다 좀 센 거를 찾으면 되겠죠. 1번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의 의무 있어요? 예. 전속중개계약서는 표준계약서 안 쓰면 뭐 어떡하지? 옆으로 화살표 제재 업무정지. 자, 2번에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에 7일 안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 공개해야 되죠? 안 하면 제재. 업무정지보다 좀 센 거. 상취. 요것만 상취라 그랬잖아요. 전속에서 요것만 상취. 나머지 전부 업무정지. 정보 공개 의무 위반하면 상취. 나머지 전부 업무정지. 2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3. 정보 공개 사실을 문서로 알려줘야 돼? 예. 안 알려주면 업무정지. 우리가 2주에 한 번 이상 업무 처리 상황도 문서로 알려줘야 되죠? 안 알려줬대? 역시 업무정지. 5번에 전속중개계약서 3년의 원본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안 했대. 그러면 업무정지. 다 업무정지인데 2번의 정보공개 요것만 상대적 취소에 들어갑니다. 그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 33번 문제는 사례형 문제인데 경기 양평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허가 대상 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내국인 A가 매도하고 외국인 B가 매수하는 거래계약을 개공값이 중개를 했답니다. 예, 설명 옳은 것을 찾으래요.
1.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만 매수인이 외국인이므로 매수인이 외국인이므로 A와 B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외국인도 허가 받아야 될까요? 외국인은 특별히 봐줄까요? 외국인 받아야 됩니다. 외국인은 특별히 잘한 거 없잖아요. 당연히 외국인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 A와 B가 공동으로 매매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안에 양평군수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2번은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A와 B가 신고하지 않아요. 개공이 중개했다 그랬으니까 개공이 반드시 해야 돼. 개공이 하는 거. 당사자리 하는 거 아니에요. 3. B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외국인입니다. B가 양평군수에게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 신고를 하여야 한다. OX, X. 왜? 뭐가 틀렸어? 외국인 신고 안 한다고 무슨 신고를 하지요?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외국인 취득 신고는 면제받습니다. 3번도 틀렸고 4. 개공갑은 허가구역 내 토지이므로 아무런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틀렸고 5번에 개공갑은 매매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안에 양평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그게 답이네. 개공은 뭐만 해주면 되는 거야? 신고만.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는? 그건 자기네들끼리 받는 거지. 토지거래 허가는 자기들끼리 받는 거고 개공은 신고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34번은 틀린 것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 개공은 거래계약 체결 중개를 위한 현장 답사 시 물건인 점유권과 유치권 존재 여부 같은 것도 확인해야 됩니까? 그럼요. 근데 부동산 관련 채권도 확인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데 그 밑줄 한번 잡을게요. 부동산 관련 채권. 그럼 그게 뭐가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냐면 임차권 같은 거.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이것도 현장에 가서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어 없어? 있죠. 대개의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으니까요. 현장 조사를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건물주가 거기 건물주가 일단 밑줄 한번 해주시고 건물주의 신분이 뭐죠? 임차인이야. 뭔 임차인? 토지 임차인. 그러니까 그 건물주가 땅을 빌려서 건축을 한 거야. 물론 이제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겠죠.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무슨 등기를 치면 세 번째 줄에 보전 등기를 치면 그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이 생겨. 그 대항력에다 밑줄 하시고 무슨 대항력? 임차권의 대항력.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겨요. 마치 임차권 등기한 것처럼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겨. 그래서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기면 뭐가 좋으냐면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야. 그래서 뭐를 해놓는 게 훨씬 안전해.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해놓는 게 훨씬 안전하지. 왜냐하면 보전 등기 안 하면 대항력이 없잖아. 그러면 토지 소유자 바뀔 때마다 건물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예. 2번은 법정지상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아 법정지상권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한 번도 일치한 적이 없었으니까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원래부터 없었던 겁니다. 자, 3번 일필토지 일부가 이랬거든요. 예, 거기 우리 여백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 넣을게요. 일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의 토지가 전부 거래돼야 되는 경우와 일부 거래돼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전부 거래되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거래로 얘기해 볼게요. 매매 있죠, 매매. 그렇죠? 또 매매 나오면 항상 교환 나와야 돼. 매매 교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전부여야 하는 거. 저당권 같은 거.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무엇 범위와 일치해야 돼? 소유권의 범위와 일치. 왜냐하면 저당권은 처분권을 가져가는 거니까 소유권의 범위와 항상 일치해야 된다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일부여도 좋은 거래는 뭐가 있어요? 용의권. 용의권을 설정하는 뭐 이런 계약은 부분적으로도 가능할까요? 예. 토지 일부에
지상권 설정하는 거 되나? 뭐 그럼요. 토지 일부의 전세권 설정하는 거 되잖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서 거래라고 한다고. 이걸 두 개를 합쳐서 거래. 합쳐서 거래. 예. 그러면 일부를 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아니면 있어? 있죠. 얼마든지 있다고. 예. 그러니까 3번이 그러니까 어디가 틀린 거야? 없음으로가 틀린 거지. 일부여도 상관없어요. 물론 거래가 한정되기는 하지만. 그럼 얘네들은 뭐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매매, 교환, 저당권은 분필 전차를 해서 전부로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4번이요.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실질상 인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4번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당권 있는 집을 내가 샀다고 쳐봐요. 그럼 내가 그걸 갚아줘도 되잖아. 내가 승계해서. 그러면 매매대금에서 그만큼 빼고 줄 거 아니에요? 예, 그 얘기예요. 매매대금에서 그만큼 빼고 줘라. 그래야 그게 승계하는 게 되는 거지. 5. 개공이 농지 매매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정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언한다 라고 했는데 5번은 그렇게 하는 게 깔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밑에 여백에다 한번 사례 한번 적어놔 볼게요. 자, 농지 매매 먼저 해요? 농취증 발급 신청을 먼저 해요? 농지 매매를 먼저 하지. 그 다음에 농취증을 신청해요. 어차피 등기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니까 발급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발급이 되면, 그죠? 농취증이 발급이 되면 뭐를 할 거예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그죠? 뭐를 취득할 거야? 소유권을 취득할 거야. 그러면 농취증은 무슨 요건이네? 소유권 취득 요건이야. 그렇죠? 농취증은 소유권 취득 요건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발급이 안 되고 반려되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반려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응? 반려됐다는 건 뭔 얘기야? 당신은 매수인한테 하는 얘기야. 당신은 뭐를?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려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지. 취득할 방법이 없잖아. 근데 이건 당연한 건데 문제가 생겨요.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얘가. 매매계약이. 그럼 매매계약은 농취증하고는 상관없이 유효하잖아. 그러면 반려됐는데 유효하면 이게 중개사고가 되는 거야. 왜 중개사고가 되냐면 매매는 유효해. 유효하면 이행을 해야 되잖아. 이행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중개사고가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계약서를 써주면 물어줘야 돼. 뭐를 물어줘야 돼? 농지가격만큼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쓰는 게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농취증이 자,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보고 잘 생각해서 이제 답변해 주셔야 돼요. 농지 매매 계약서를 쓸 때 특이하게다가 농취증이 발급되면 이때부터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정지 조건. 원래 유효한데 농취증이 반려되면 이때부터는 조건 없이 무효로 되는 걸로 한다. 이렇게 해제 조건. 어떤 조건이 깔끔해? 정지 조건이 깔끔하죠. 왜 정지 조건이 깔끔해? 그냥 말이 깔끔해? 네. 자, 이거를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 공부를 하는데 이거 합격하면 남편이 차를 사주겠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합격하면 차 사주겠다. 이게 무슨 조건이야? 정지 조건. 그럼 합격했어. 차 받으면 되잖아.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차를 먼저 사주고 떨어지면 뺏는다 이거야. 그게 무슨 조건이지? 해제 조건. 그 떨어졌는데 무슨 재주로 그걸 뺏을 거냐고. 뺏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해제 조건으로 하면 이행할 게 또 남잖아요. 원상 회복해야 될 이행의 문제가. 그래서 농취증은 무슨 조건으로 해주는 게 좋아? 정지 조건부 매매계약.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려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지 조건부로 작성하는 게 깔끔하다 이거죠. 아무런 부담이 없으니까.
자, 35번은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다른 거 하나를 골라라라는 문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누가 얼마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협회. 누가 얼마? 협회에 대한 거니까. 국장이 500. 국장 500. 그 다음에 2번은 채색을 좀 하시겠습니다. 앞부분에다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까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까지 채색해 주시고, 이거 내라고 했는데 안 냈대. 그러면 얼마? 3천. 이거는 신고관청이 3천 때리는 겁니다. 신고관청이 3천. 2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3천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3. 지도감독 불응한 거래정보 사업자는 국장이 500. 그 다음에 4.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소공은요. 시도지사가 500. 5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대. 무신고. 신고관청이 500. 신고관청이 500 하면 되겠죠. 정답은 2번밖에 될 수가 없네요. 자, 36번 문제.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법인과의 차이점을 전부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차이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O라고 좀 해주시고, 이건 차이가 없어 그러면 X라고 답변하실게요. 기억, 사무소 면적 X, 실무교육 이수 대상자 O. 법인 같은 경우에는 누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냐면요, 사원 또는 임원 전원이 받아야 되는데, 이때 전원은 자격이 있든 없든 다 들어가야 돼? 예, 전부 다 자격이 있든 없든 무조건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이수 대상자는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디귿 분사무소 설치 가능 여부 O. 누구만 설치? 법인만. 니을 업무보증 설정액 O. 개인 얼마? 법인 얼마? 개인 1억, 법인 2억. 미음번의 설정 방법의 선택 범위 X. 요거는 세 개 뭐뭐뭐 중에 선택하는 거 똑같다 그랬죠? 보험, 공제, 공탁. 그건 다를 게 없고요. 비읍 인장, 등록 인장 차이 O 있어요. 개인은 뭐, 법인은 뭐? 개인은 실명 인장이고 법인은 법인 인감. 그걸 조금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은 비인감. 그러니까 인감 아닌 거. 법인은 인감. 이렇게 완전 다른 거예요. 개념 자체가 틀려요. 그 다음에 시옷의 별표 하나만 잡아주시고, 시옷 별표 중개대상물의 범위 X. 이건 절대 차이를 두어서도 안 되고 둘 수도 없고요. 두고 있지도 않고 물건에 대한 차이는 절대 없습니다. 그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요. 이응 고용 가능한 고용인의 수 X. 그런 거 차이 뭐 있을 거 없고요. 지읒의 겸업 업무 O. 누구만 겸업 제한을 받아요? 법인만. 개인은 겸업 제한 없고요. 마지막 치읒의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하는 절차 개인이라고 법인이라고 특별히 다를 거는 없습니다. 자, 37번 문제는 우리 협회 공제 계약과 관련한 판례 태도 문제인데 틀린 거 1번.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겠습니다. 공제사업 채색. 그리고 세 번째 줄 끝부분 보증보험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연결해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뭐는 뭐다? 공제는 보험이다. 그렇죠? 공제는 보험이다. 공제는 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공제는 곧 보험이다. 그러니까 뭐랑 뭐는 같다. 공제와 보험은 같다. 자, 2번 공제사업자가 공제가입자인 개공의 사기를 이유로 하는 공제계약의 취소나 무효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2번은 사례 하나만 좀 그려봐 드릴게요. 지지난주에 그 전주인가 아니면 광주인가 어딘가 같은데, 아무튼 전라도 어느 지역인데 개공이 역대급 사고가 터졌는데 150억을 횡령하고 도주한 사고가 터졌어요. 150억. 그 150억을 어떻게 횡령했냐면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건물주들한테는 뭘로 이렇게 주고 월세로, 그리고 이제 세입자들한테는 전세로 받아가지고 그냥 갖고 튄 거야. 근데 필리핀으로 도망을 갈 때.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공주 수사해가지고 이제 잡아온다고 하긴 하는데 150억이면 안 잡힐 것 같지 않아요? 예, 안 잡힐 것 같아. 150억이면 15억이면 잡힐 텐데
150억이면 안 잡힐 것 같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협회가 있고요. 이제 협회가 이제 공제 사업을 운영하잖아요. 이제 개공이 있는데 요렇게 둘이 공제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걸 가입한 거야. 그러면 협회는 이 사기를 만약에 알았다면, 나중에라도 알았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네가 사기로 가입했으니까 무효야. 혹은 취소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개공이 이제 의뢰인들한테 손해를 입혔잖아요. 그죠? 네, 물론 이제 고의로 사고를 친 거야. 고의 횡령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의뢰인은 협회에다가 뭐를 청구하겠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협회가 얘한테 무효를 주장하니까 얘한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남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얘한테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 뜻이에요. 이 판례가. 얘한테는 줘야 된다는 얘기네. 예. 아무리 얘가 사기를 목적으로 가입했든 얘는 선의의 제3자니까 얘는 보호받아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죠. 해서 이번의 결론이 거래 당사자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거래 당사자에게는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1억짜리 공제 들어놓고 150억 횡령하고 도주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얼마를 받을 수 있어? 1억밖에 안 돼. 예. 그러면 얘네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뭐 50 몇 명이더라고. 이게 다 횡령 당한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 얼마 1억씩 받는 게 아니고 합쳐서 1억이니까 나눠 갖는 거야. 예, 건당 1억씩 주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뭐 한 사람당 몇십만 원밖에 못 받겠네.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작정하고 사기치면 어쩔 수 없죠. 뭐. 자, 3. 공제금 청구권자가 공제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소멸시효 진행하는 거 맞고요. 소멸시효 몇 년이죠? 공제금 청구권 시효 3년. 보험, 공제, 공탁 다 몇 년? 3년. 예, 근데 언제부터 진행하냐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무조건 몇 년? 3년. 4번이요. 예, 개공이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실제로 공제사고를 일으켰대요. 그 공제계약의 성립 요건인 우연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제가 이런 예를 좀 몇 번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암보험에 가입을 해놓고 암에 안 걸린 사람이 일부러 무슨 음식을 먹었어. 막 탄 음식을 막 계속 먹은 거야. 막 술도 막 매일 같이 먹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먹어가지고 암에 걸렸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연히 걸린 거야? 아니면 일부러 걸린 거야? 응?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일부러 걸린 거야? 우연히 걸린 거야? 우연히 걸린 거지. 그러면 보험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그래서 무효라고 보면 안 돼. 이거는 유효합니다. 왜냐면 우연성이 있잖아요. 우연성. 그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저희 집에서 원효대교가 좀 가까운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사람들 빠져요, 거기서. 근데 뉴스에 나오는 거는 없어, 거의. 죽으면 나오는데 안 죽으면 다 안 나와. 근데 대부분 건져. 대부분 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강물에 뛰어들어도 다 건지니까. 그건 만약에 죽었다면 그건 보험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그래서 자살도 다 보험금 지급합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죽는 게 쉽지 않잖아. 예. 그래서 자살 보험금도 다 준다, 이게. 사망보험금으로. 그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개공이 협회가 체결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암보험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암에 이미 걸린 사람이, 암에 이미 발병이 된 사람이 보험회사에 그걸 숨기고 암보험에 가입한 거야.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야. 현저하게 공정하지 않잖아. 왜 공정하지 않아? 이미 확정된 거니까. 예, 그래서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돼 있지 않아야 유효한 거지. 이미 확정된 그런 건인 무효입니다.
자, 38번은 임대차 보호법 관한 판례 문제인데 틀린 거 1번.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등기 마쳤다. 거기다 채색 하나만 할게요. 전세권 등기에다가 채색. 자, 그런데 얘가 이제 분명히 어떤 지문을 줄 거냐면 대항 요건을 상실했다라는 지문을 줄 거예요. 그 대항 요건을 상실했다는 말은 전출했다는 거죠. 이사 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미 취득한 주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매제권은 상실해요? 상실하지 않아요? 상실해.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는 없단 말이에요. 옆으로 화살표 펴시고 단 뭐는 남았어요? 그걸 쓸게요.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세권자로서 보호는 받아요? 네. 그럼요.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는 있는 겁니다. 2번,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있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바, 우리 서울특별시 기준하면 얼마 초과할 때? 6억 1천 초과할 때 전면 적용하지 않고 일부만 적용하잖아요. 이때 보증금액을 정할 때,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을 정할 때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하죠. 이때 차임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에 그 세액을 포함한다 이랬어요. 이걸 포함하면 임차인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는 제외, 부가가치세는 제외. 부가가치세는 차임이 아니잖아요. 부가가치세는 뭐야? 세금인데 세금을 우리 보증금화 시키면 안 되니까 2번이 틀렸고요. 3번은 지난번 우리 문제풀이 때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그 위에 여백에다 좀 간단히 하나 적어 놓을게요. 자,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대항력은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죠? 언제까지? 보증금, 그죠? 전액을 반환 받을 때까지. 맞아요? 예. 한 푼이라도 못 받으면 뭐는 남아있는 거야? 대항력은 남아있는 거죠. 쫓겨나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우선 면제권은 언제까지 행사하는 거냐면 한 번만, 1회, 한 번만 써먹는 거라고. 그렇죠? 예.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어느 집에 경매가 넣어왔어요. 그런데 우선 면제권을 한번 써먹은 거야. 근데 그 첫 번째 들어오는 경매 절차에서 돈이 부족해서 다 못 받았어. 그럼 뭐는 남아있어? 대항력은 남아있지만 또 그 집이 경매 들어갔을 때 그럼 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잖아. 이건 한 번만 써먹는 거니까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선 면제권은 제2경매 절차에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 또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뭐는 남아있어. 대항력은 남아있고 보호는 받죠. 4번, 상가건물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면제권 취득 요건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므로 채색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돼? 배당 요구 종기까지 중요하고 5번도 채색해 줄게요. 주택에서의 주민등록과 인도 이것도 당연히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세 번째 줄 배당 요구 종기까지. 주임법이나 상임법의 대항 요건과 우선 면제권은 무조건 언제까지 유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39번 문제 조금 어려운 유형의 문제였었는데 답은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4개가 쉬웠기 때문에. 근데 좀 정답이 어려웠고요. 경매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을 수 있는 등기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일단 요 39번 문제를 풀으려면 말소 기준 권리 4개를 알고 있어야 돼. 그죠? 말소 기준 권리 4개를 한번 적어볼까요? 네, 거기다가 여백에다가 뭐뭐 있죠? 일단 저당권,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다시요. 저당권,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그렇게 4개가 무슨 권리? 말소 기준 권리. 기준 권리들은 언제나 말소되잖아요. 1번.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거는 가로를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무슨 등기와 같은 개념이냐면 압류 등기와 같아요. 동일한 말이에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나 압류 등기나.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언제나 말소돼? 말소돼. 2번 근저당 등기. 얘도 언제나
말소돼. 기준 권리니까. 3번 후순위인 담보가등기도 말소되죠? 여기서 질문. 후순위라서 말소되는 거야? 아니면 담보가등기라서 말소되는 거야? 담보가등기라. 선순위도 무조건 말소. 4번은 저당권 등기보다 후순위인 보전가등기에 말소돼. 왜 말소돼? 왜 말소되지? 저당권보다 후순위니까. 저당권이 무슨 권리야? 말소기준 권리니까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잖아. 그래서 보전가등기 지워진다고. 뭐에 대항할 수 없으니까?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으니까 저당권이 싹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저당권을 기준 권리라고 하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쉽잖아요. 근데 정답은 몇 번밖에 없는 거야? 5번인데 5번을 사례를 하나 좀 그려드릴 텐데 밑에다 한번 좀 사례를 한번 좀 그려놓으세요. 이거는 그냥 정형화된 사례예요. 자, 소유권 보전이 갑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있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또 옵니다. 갑에게서 을에게로. 자, 일단 가압류가 어떤 의미인가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가압류는 갑한테 하는 가압류잖아요. 내가 너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 너 이 부동산을 네가 갖고 있어. 다른 사람한테 뭐 하지 마. 팔지 마. 이걸 뭐 효력이라고 하냐면 처분 금지적 효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압류 채권자는 뭐 하지 말 것을 기대하고 가압류를 해놓는 거야. 처분하지 말 것을 기대하고 가압류를 해놨잖아요. 근데 소유자가 말 안 듣고 처분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압류 돼도 소유권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또 잡혀요. 이 저당권은 을이 잡아준 거예요, 이제. 그죠? 그리고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경매는 4번 가등기가, 4번 저당권이 경매를 신청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아주 간단한 권리 분석 문제인데,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경매가 지금 진행되잖아요. 근데 지금 몇 번이 신청한 경매지? 4번이 신청한 경매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슨 관계를 생각해 보냐면 3번 등기는요. 2번에 대항할 수 없어요. 왜 대항할 수 없냐면 얘가 뭐 하지 마라고 했어요. 지금 처분하지 마. 그런데 처분 등기잖아. 그러니까 이 3번 등기를 2번 가압류에 주장할 수 없다고. 그러면 저당권은 몇 번 때문에 가능한 거야? 3번 등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을이 잡아준 거니까. 따라서 4번 등기도 2번에 대항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5번 등기는 뭐 때문에 온 거야? 4번 때문에 온 거잖아. 그럼 이 경매도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얘는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지. 이 경매 절차에서 안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판례가 이 경우에 인수가 될 수도 있고 소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판례고, 그러면 결정은 누가 한다라는 것이 판결이냐면 법원이 결정한다는 거죠. 해서 정리는 인수되어질 수 있는 가압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식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뭐 된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왔어? 가압류된 이후에 등기가 왔고, 새로운, 그러니까 제3취득자라고 하는데 새로운 소유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가압류는 뭐 되어질 수도 있어? 인수, 살아남을 수도 있다. 왜냐면 얘가 대항력이 있는 가압류니까. 이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대충 이해되셨고 제가 사례를 살짝 바꿔볼게요. 가압류보다 빠른 저당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압류보다 빠른 저당권이 있었으면 그때는 싹 지워지는 거야. 왜 그때는 싹 지워져? 저당권이 얘를 지워버리니까. 그래서 그 5번 문항 맨 마지막에 가로에 뭐라고 쳐있나 보세요. 최선순위임. 그러니까 가압류가 제일 뭐 할 때? 빠를 때. 가압류가 1번 등기고 가장 빠르고, 그리고 뭐가 왔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오면 그 가압류는 예외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인수되어 줄 수 있다. 이거 이제 판례니까 그냥 기억해 주시라고, 요거는. 예. 자, 40번 문제 별표 한번 할게요. 출제가 이렇게 물론 될 수도 있고요. 안 되면 문항 정도라도 물을 수 있어요. 뭐를? 부동산거래신고법상의 보상금이 작년 파리 대책 발표할 때 도입한 제도라서 작년에 문제는 안 나왔거든, 이게. 그래서 올해 나올 타이밍이에요. 중요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의 보상금.
값을 이렇게 나눠서 포상금 금액 구하라는 문제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이 문제 나오면 뭐를 하나 만들어? 표 하나 만들어서 이제 값이랑 을이랑 이렇게 적어 나가 주면 되는 거 맞죠? 그죠? 예. 이거 나오면 찍을 거예요? 푸실 거예요? 예, 풀 거예요. 예, 찍지 말고. 예. 자, 기억번에 값은 부동산 등의 실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A를 신고했고 거짓 신고자 신고하면 돈 나오죠. 근데 이때 50만 원 나와 아니면 20% 나와. 20%를 준다고. 그래서 과태료가 지금 얼마 받았지? 3천만 원에 20%면 뭔 또 500만 원이야. 3천만 원에 20% 600만 원. 계산기 가지고 가요. 시험 볼 때. 예. 자, 그러면 값은 A에다가 써주면 되고 얼마? 600만 원. 이렇게 써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을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B를 신고하여. 그러니까 허가를 위반했잖아, 얘. 이거는 20% 나와 그냥 50만 원짜리야. 그냥 50만, 이거 정액제야. 토지거래 허가 관련해서 무조건 50만 원짜리밖에 없어. 그러면 요것도 받을 수 있는 사유니까 B 건에 대해서 얼마? 50만. 디귿번. 을은 부동산 등의 거래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은 C를 신고하였고, 그러니까 신고를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무신고. 신고관청은 과태료 원래 500짜리인데 300만 원을 받았대. 이거는 뭐가 아니냐면 뭐가 아닐까요? 지급 사유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급 사유는 거짓 신고만 지급해 주고요. 무신고는 지급하지 않는다. 무신고는 지급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지급 사유 자체가 아닌 거니까 적으면 안 돼. 다시 무슨 신고만 지급 사유라고? 거짓 신고. 무신고는 지급 사유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디귿번은 빼야 돼. 리을. 갑을은 공동으로 실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D를 신고했고 거짓 신고는 돈 나온다 그랬죠? 신고관청이 무려 6천만 원을 부과를 했대. 그리고 갑을 사이에 분배 약정은 없었대. 공동으로 신청했는데 이거는 20% 주는 거죠. 근데 20%면 6천만 원에 20%면 얼마야? 1200인데 너무 크니까 한도는 얼마? 1000만 원 한도. 그러면 어떻게 논아줘야 돼? 500씩. 예. D건에 대해서 500씩 논아서 줘야 되겠죠. 이렇게 500만 원씩.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미음번. 갑은 허가 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이를 신고해가지고 이행강제금 5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그럼 요거는 지급사유가 일단 맞는데 그냥 얼마야? 50만 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2건이죠? 2건에 대해서 50만. 뭐만 하면 돼 이제. 합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갑은 얼마? 을은 얼마? 1150만. 갑이 을은요? 550만.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 문제씩만 더 맞추는 걸로 하시죠. 예.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